네, 오늘은 재무부 바이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QRA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다음 분기에 T빌 단기채의 순감을 계획해 놓은 상황이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QRA 발표 시에는 재무부의 바이백 프로그램도 구체적인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에 바이백을 예고를 했었고, 지금 4월달 보시게 되면 소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억 불 정도로 테스트까지 거쳤습니다. 시범 운영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번 QRA 발표 때 재무부의 바이백 계획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바이백이라는 것은 국채 물량을 재무부가 다시 흡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함께 고려해 봐야 되는 게 QT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하 경로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재무부가 바이백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는 부분이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고요. 얼핏 생각하게 되면 이 바이백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미국의 재정 상황이 지금 흑자가 아니잖아요. 잔고가 넉넉해서 그 자금으로 바이백을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재정 적자인 상황이고 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이 심화된 상태에서의 바이백이라니까 결국에는 재정 적자인 상황에서의 바이백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수년간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10년 안에 2조 6천억 달러, 3조 달러 이렇게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가 무슨 돈으로 바이백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기채를 발행하고 장기채를 매입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기가 동일한 채권 내에서 온더론과 오프더론을 서로 발행하고 매입하는 방식이 되겠죠.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무부 부채의 구성만 바뀌는 거지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 사실 재무부 바이백이 20여 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 단기채 발행으로 장기채를 매입한 바이백이었습니다. 장기채를 바이백한다. 일단 장기물의 금리가 떨어지겠죠. 따라서 1번의 방식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QE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QE는 아닙니다. QE가 되려면 주체가 연준이 되어야 되고, 이 차이점이 뭐냐면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게 QE예요. 그런데 재무부의 바이백은 QE랑 비슷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있지만, 이 첫 번째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바이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 효과는 있지만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QE와 대표적인 차이점이에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연준의 부채 계정,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언급드렸죠. 역내포가 줄고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하게 되면 제로잖아요. 즉 연준의 전체 자산의 변화는 없는 방식입니다. 그게 재무부의 바이백, 이 첫 번째 방식과 QE가 다른 대표적인 특징이고, 만약에 QE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바이백이라고 하면 이 첫 번째 방식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채 발행을 하고 장기채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방식인 것이죠. 눈치 빠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방식 자체가 어떤 거랑 유사해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중에 장기채를 늘리고 단기채를 줄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재무부의 바이백과 가장 유사한 방식이에요. 자산 가격을 부양시키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단기채를 공급하고 장기채를 매입한다. 일단 첫 번째,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에서 다음 분기 단기채를 줄인다고 계획을 했잖아요. 여기서 서로 상반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단기채를 늘리고 장기채를 산다. 이거 자체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얼마나 자극할 소재라는 건지 제 영상 꾸준히 보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일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재무부가 바이백을 시행할까? 왜 지금일까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부의 사전 계획, 이 QRI 계획을 보시게 되면 단기채 물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순감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고 단기채 물량을 늘려서 바이백을 시행한다? 재무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할까요? 갑자기 180도 바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무슨 자산가격, 유동성 공급이냐. 미친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이 1번의 방식은 조금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근데 마냥 이렇게만 버릴 만한 방식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제니 옐런 재무부의 정책의 흐름을 쭉 지켜보시면 대체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어떻게 물가에 대해서 극복할 것이냐라는 계획 자체가, 기본 시나리오가 경기를 둔화시켜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어차피 높아진 물가, 성장률만 낮아지는 거잖아요. 물가 레벨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 마당에 성장을 더 높게 올려서 물가를 희석시키자라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냥 그런 정책이라면 계획과 달리 이렇게 순감이 아니라 단기물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예 바이백의 첫 번째 방식, 단기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장기채를 사게 되는 이런 모습도 미친 척하고 시행할 가능성도 뭐 전혀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뭐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장기채가 치솟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산 가격을 높이게 될 것이고 유동성이 공급되고 물가가 안 잡힐 테니까 장기채가 치솟게 되니까 단기채를 매입하면서 상쇄시켰다라는 계획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바이백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갈 수도 있고, 이걸로도 안 되면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SLR 규제의 완화, 이를 좀 풀어주면서 국채 시장의 큰손이라고 볼 수 있는 대형은행들이 채권의 매수 세력으로 재등장시키는 계획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대형은행들만 연준이 특별히 규제한 정책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계속 묶어둘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국채 시장의 규모가 현재 26조 달러 규모인데 이게 점차 계속 증가했잖아요. 이게 계속 확대되었다면 대형은행들의 자본 요건 강화도 사실 이걸 현실에 맞게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전 수준에 그대로 자본 요건 강화 수준에서 계속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대형은행들은 국채 비중을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조금 완화시켜주면 대형은행이라는 국채 시장의 큰 손들이 매수 세력으로 재등장하게 되는 트리거가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1번의 방식,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단기채 순감이 아니라 단기채를 늘려서 이 돈으로 장기채를 매입하는 이런 바이백 프로그램에 대한 가능성도 전혀 말이 안 된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말이 안 된다. 정말 재무부가 미친 척하고 돈을 풀어 제끼는 그런 정책이긴 합니다만 모르죠.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대선도 앞두고 물가고 뭐고 모르겠다. 지금 일단 돈이나 풀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방법도 전혀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방식으로 인한 바이백은 재무부가 장기채를 사게 되면 민간이 보유하던 장기채는 줄어들게 되고 민간은 현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현금이 늘어나게 되면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지급준비금의 증가. 이게 뭐예요? 유동성이죠. 지금 모든 정책이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 부근까지 근접하지 못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게 유동성의 미세한 정책들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1번 방식의 바이백 프로그램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1번 방식을 말씀드릴 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영래포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급준비금만 줄어드는 시기에 1번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단기채 발행을 하지 않더라도 영래포 금리보다 단기채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영래포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1번 방식을 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영래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합하지도 않고요.
어찌됐든 1번 방식,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물가 우려를 성장으로 덮어버리려는 약간은 좀 말도 안 되는 계획들,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지만 이런 방식으로 바이백 할 수는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게다가 지금 이 첫 번째 방식이 실현 가능성이 더 낮은 게 이미 단기채 물량을 줄이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이걸 뒤집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이 첫 번째 방식이 진행이 되려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는 이자 부담 효과가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장기물 금리가 더 낮잖아요, 지금. 단기물 금리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번 방식은 적합하지가 않고요. 이걸 반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사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의 장기채 수준을 30년 동안 갚아가면서 단기채를 매입한다? 그런 바보짓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번 방식이 아니고 2번 방식으로 바이백을 진행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번 방식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언더런하고 오프더런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만기가 동일한 채권이 있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10년짜리 채권을 봤을 때 지금 막 발행한 채권은 인기가 많겠죠. 따라서 금리가 더 낮을 테고, 조금 시간이 지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유통 거래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인기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더 높아지겠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일한 만기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 스프레드가 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언더런은 금리가 낮고 오프더런은 금리가 높겠죠. 따라서 이걸 발행하고 이걸 매입하게 되면 이자 부담 효과도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1번 방식에 저촉되는 상황이 전혀 생기지가 않죠. 그럼 금리 부담 효과도 개선되고, 만기가 똑같은 채권 수준에서 바이백이 진행되는 거니까 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측면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2번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왜 2번 방식으로 바이백을 할까?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심리적으로 상당히 채권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을 언제든 누가 사줄 수 있다라는 심리가 크게 마지노선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 이런 효과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2%대의 한 10년물을 들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해보시면, 지금 10년물이 한 4%를 넘어갔잖아요. 4.5가 됐는데, 지금의 장기채 금리 차이를 생각해보면 예전에 2%대의 장기채를 보유했던 기관들, 연기금들이 현재는 평가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평가 손이 난 이 채권을 그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무부가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애초에 100원짜리 채권을 재무부가 팔아놓고 다시 80에 사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2번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이백 프로그램이고, 애초에 100원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평가손이 났으니까 이게 80원 정도가 됐다면 이거를 80원에 다시 사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일반 은행, 연기금 등이 되겠죠. 이런 평가손이 난 이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왜 팔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한 20% 정도 손실난 종목인데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야 이번에 바이백 프로그램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재무부가 이런 바이백을 계획을 할 때 혼자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사전에 프라이머리 딜러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보고 서베이도 하고 테스트도 해봤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사전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 수준에서 재무부 바이백 규모가 결정이 될 거고, 자, 그렇다면 이 반대편 입장, 은행들, 이 손실난 채권을 들고 있는, 평가 손실이 난 채권을 들고 있는 은행들은 왜 손절을 할까? 그래야 이 바이백 2번 방식이 완성이 되니까요. 왜 손절을 할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샀던 마이너스 20% 평가손이 난 채권을 누가 사주겠다고 한 건데, 이걸 팔려면, 손절을 하려면 손절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고 있고 계속 들고 있으면 어찌됐든 적은 금액이지만 2%라는 이자 수익도 받고 나중에 일정 부분 가격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왜 손절을 할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크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한 3개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가격 회복이 안 된다라는 계산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은행단에서, 연기금단에서 이 손실난, 평가 손실이 난 채권이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이거 앞으로 생각보다 장기채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 영원히 가격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라는 계획이, 계산이 끝나면 누군가 사줄 때 손절을 하겠죠. 따라서 첫 번째는 그런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또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나중에 더 좋은 투자 기회, 즉 새로운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이 SIR 규제를 완화시켜준다든지, 서로 암암리에 조율을 끝냈다든지,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될 거니까 지금 이렇게 사게 되면 지금 손절한 그 이상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고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 것이죠. 이 좋은 투자처는 새로운 채권이 되는 겁니다. 서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든지, SLR 규제를 완화해준다든지, 다양한 기타 등등의 서로 디테일한 조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고, 저는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시나리오를 가장 현실성 있게 보는데, 뭐냐면 지금이 장단기 금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은 중소형 은행들의 부담이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 이들이 들고 있는 채권, 아까 손실난 채권을 불가피하게 던져야 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투매죠. 채권 투매가 일어나면 예전에 영국에서도 사태가 한번 나타났듯이 채권 시장이 갑자기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한 재무부의 계획이 아닐까. 저는 그 방식으로 바이백, 이번 방식을 지금 재무부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 정도 소극적인 수준에서 지금 바이백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BTFP라는 프로그램을 하든 뭘 하든 은행들이 급격하게 채권을 던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연준이 막아줬어요. 연준이 받아줬는데 이렇게 되면 자산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아까 제가 QE냐 바이백이냐 효과를 말씀드릴 때 연준이 하게 되면 QE의 효과가 있고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바이백은 똑같은 방식이지만 연준의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QT를 더 오랫동안 진행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더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테이퍼링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재무부의 바이백 프로그램은 유동성 리스크가 높아져 있는 중소형 은행들이 불가피하게 보유한 채권을 투매할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채권 시장의 유동성 충격 없이 최대한 재무부가 채권을 받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바이백을 준비하는 거 아닐까.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현실성 있게 보고 있고요. 결국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째 방식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긍정의 효과, 부정의 효과도 없는 수준에서 재무부의 바이백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재무부가 사실 채권 투자나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첫 번째 방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방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채, 단기채 발행 비중을 순감하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를 뒤집어야 하는 부담이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단기채를 발행해서 장기채를 매입한다라는 이런 이자 부담 효과의 개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도 약하고 명분도 약한 자산 시장의 가격을 유발할 수 있는 1번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2번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최근에 BTFP가 종료되어 있는 시점이라는 점,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 충격에 대한 지원 방법 중 하나로 이런 재무부가 바이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발표되는 내용 좀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고 보완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또 흘러가냐면 최근에 월러 이사가 연준의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에 대해서 말도 했잖아요. MBS를 줄이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엿봤는데 아직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역 OT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단기채를 늘리고 장기채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QT의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에는 QT를 오랫동안 하고 싶어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이 되겠죠. 두 번째 방식으로 급격하게 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을
재무부가 받아주는 그런 소극적인 수준에서의 바이백 계획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재무부 QRA 구체 발행 계획 앞두고 재무부 바이백, 네, 바이백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추가적인 내용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